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시큰거리고 쑤시는 통증, 혹시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한 걸 이제는 일상이라고 여기며 지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그저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것이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무릎 통증이 더 이상 여러분의 숙명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수술이나 번거로운 주사 없이도 관절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 관절을 마치 특별한 윤활액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완벽한 기계 장치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액체가 바로 관절액입니다. 관절액은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뼈와 뼈 사이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다 마모되는 것을 막아주는 탄력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는 무릎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완벽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관절액, 즉 윤활유가 줄어들고 연골이라는 완충제가 닳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불편함과 통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편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오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무릎 통증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에휴, 이제 20살도 아닌데 뭘 어쩌겠어, 또는 이 나이 되면 다 어딘가 아픈 법이지. 이런 생각 참 논리적이고 마음 편하게 들리죠. 마치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는 데 방해가 되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잠깐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80세 어르신들은 40대 직장인보다 무릎이 더 건강할까요? 그분들은 뭔가 특별한 몸이라도 갖고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몸의 관절을 비싼 스위스 시계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계는 수십 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계속 벽에 던지고 윤활유도 안 바르고 심지어 모래까지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빨리 고장 나겠죠. 그때 여러분은 에이, 시계가 그냥 낡았나 보네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아니요, 시계를 잘못 사용했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무릎 관절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릎은 저절로 늙거나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을 닳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걸음걸이, 과체중 좌식 생활, 그리고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이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통증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만약 통증의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닳아 없어진 연골 때문일까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작 관절 연골 자체에는
신경 말단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연골은 물리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을 자를 때 아픔을 느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픈 걸까요? 바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아픈 겁니다. 활액막, 인대, 근육, 심지어 연골 아래의 뼈까지도요. 연골이 얇아지면 미세한 연골 조각들이 관절액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을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염증이 우리에게 이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통증은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통증은 염증이라는 연기 때문에 울리는 화재 경보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통증이 염증이라면 우리는 그 염증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기 또는 3기 관절염을 가지고도 통증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손가락을 튕겨 새 연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라는 불을 끄고 그 염증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통증이 염증 때문에 생기고 무작정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활동적인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픈 무릎을 이 악물고 헬스장에 가서 단련시켜 버립니다. 아파도 참아야 낫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극단적인 방법이며 그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비소로 가시겠죠. 엔진 소리가 저절로 없어지겠지 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오히려 엔진이 더 튼튼해질 거라고 믿으실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은 잠깐, 뭔가 잘못됐어 라는 멈춤 신호입니다. 투혼을 발휘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평소 하던 스쿼트나 런지, 달리기를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이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긴 조직들을 억지로 마찰시키고 더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죠. 말 그대로 염증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네, 움직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움직임, 즉 치유를 위한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급성 통증 시기에는 힘을 과시하는 기록 세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잠들어 있는 근육들을 깨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급성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불편함이 심각한 관절 퇴행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수술대 위에 눕게 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과 싸우려 하지 말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바로 그 황금 같은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프면 쉬어야 해. 또는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안 움직여야 해.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좀 높이 올리고 어쩌면 꽉 조이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뜻 들으면 참 논리적이죠. 부러진 건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죠. 아픈 관절에 완전한 휴식을 주는 것은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그 꽃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관절 속 연골을 스펀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스펀지에는 우리 근육처럼 혈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혈액에서 영양분을 직접 공급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스펀지의 유일한 먹이와 음료는 바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관절액이라는 특별한 액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절액은 움직임이 있을 때만 순환하면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은 마치 이 스펀지를 쥐어짰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스펀지를 쥐어짜면 그 안에 있던 노폐물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다시 스펀지를 놓으면 신선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관절액을 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펌프 작용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영양 공급이 끊기겠죠. 관절은 말 그대로 굶주리고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회복은커녕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퇴화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휴식은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치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의 무릎은 억울한 희생양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릎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통증 원인은 무릎 자체가 아니라 무릎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아래 관절들, 즉 발과 고관절에 있습니다. 간단한 세 개의 연결고리로 된 사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 끝에 있는 고리들은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가운데 고리는 한 방향으로만 굽히고 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무릎이 바로 그 중간의 단순한 고리입니다. 반면에 발과 고관절은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관절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발이나 고관절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짓말을 하듯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무릎은 이 거짓된 움직임을 보상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무릎은 본래의 축을 벗어나 살짝 비틀리거나 옆으로 밀려나는 등 원래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움직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거나 앉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는 아주 작은 미세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미세 손상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서 결국 관절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과 고관절을 무시한 채 무릎만 치료하는 것은 마치 기초가 흔들린 집에 갈라진 벽에 페인트만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건물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토대, 바로 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과 무릎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에 생긴 균열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천연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발의 아치는 마치 용수철처럼 걸음마다 발생하는 충격 하중을 흡수하여 무릎을 포함한 모든 상위 관절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충격 흡수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평발이거나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걸을 때마다 발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발을 따라 정강이뼈도 마치 사슬처럼 안쪽으로 함께 회전하게 됩니다. 정강이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끼어있는 무릎은 이 회전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무릎은 본래 이러한 움직임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비틀림 하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반복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말입니다.
매일매일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말이죠. 아무리 무릎에 좋은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해도 매 걸음마다 기초인 발이 전체 구조를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발 건강입니다. 처음단.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리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휘자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지휘자가 어디에 있냐고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의 엉덩이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그 주인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엉덩이 근육을 그저 편하게 앉는 방석 정도로만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무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이 걸을 때 골반을 안정시켜주고 허벅지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다리 전체를 똑바로 잡아주는 힘의 중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 근육들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져서 정작 필요할 때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강력한 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마다 골반이 옆으로 살짝 기울어지거나 주저앉게 되고 통제를 잃은 허벅지는 안쪽으로 뒤틀리거나 넘어지듯이 기울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허벅지를 따라 무릎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무릎 역시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자 다리 모양을 만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릎 관절의 안쪽이 점점 닳아 없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약하고 잠들어 있는 엉덩이 근육은 무릎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무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엉덩이 근육을 잠에서 깨우지 않고서는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면 당연히 어딘가를 강화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 특히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그 익스텐션 같은 기구 운동이나 앞쪽에 집중하는 스쿼트 등이 대표적이죠.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을 더 잘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사륜구동 자동차에서 뒷바퀴 구동을 끄고 모든 힘을 앞바퀴에만 집중하면 차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리에는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두 그룹의 근육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강력한 대퇴사두근이 있고 뒤쪽에는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불리는 허벅지 뒤쪽 근육이 있죠. 이상적으로는 이 두 근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대퇴사두근이 항상 긴장되어 있고 우세한 상태이며 허벅지 뒤쪽 근육은 엉덩이 근육처럼 약하고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강한 대퇴사두근을 더 강하게 단련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해집니다. 과도하게 긴장된 앞쪽 근육은 무릎뼈, 슬개골을 위로 당겨 올리고 관절에 압박을 가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약한 뒤쪽 근육은 이러한 힘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관절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무작정 모든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과도하게 긴장된 앞쪽 근육은 이완시키고 약하고 늘어진 뒤쪽 근육은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뭉치고 경직된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텐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텐트를 지탱하는 고정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끈이 균형 있게 잘 당겨져 있다면 텐트는 안정적으로 곧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옆쪽 끈 하나를 너무 세게 당겨 팽팽하게 소리가 날 정도라고 상상해 보세요. 텐트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텐트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모든 부담이 한쪽 기둥에만 쏠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긴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무리한 활동 때문에 강철처럼 짧아지고 뻣뻣해지는 몇 가지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과 옆 허벅지에 위치한 대퇴근막 장근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퇴근막 장근은 무릎에는 그야말로 폭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거나 경직되면 다리 전체 옆면을 따라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긴 띠 모양의 결합 조직, 즉 장경인대를 잡아당깁니다. 현악기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이 장경인대가 뼈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무릎 바깥쪽에 심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를 흔히 러너스 니 또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허벅지 위쪽에 있는 작지만 단단히 뭉친 이 근육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들을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이완시켜주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평범한 물 말입니다. 앞서 연골을 스펀지에, 관절액을 윤활유에 비유했었죠. 이 관절액, 즉 활액은 무려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몸은 물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위 덜 중요한 시스템에서 수분을 가져갑니다. 안타깝게도 관절도 이 목록에 포함되죠. 윤활유에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윤활유는 끈적하고 걸쭉하게 변합니다. 오래도록 갈지 않은 엔진오일처럼 말이죠. 충격 흡수와 영양 공급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액체 윤활유가 아니라 걸쭉한 젤리로 칠해진 복잡한 기계를 돌리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움직임은 뻑뻑해지고 마찰은 더욱 심해지겠죠. 스펀지인 우리 연골도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점차 말라가고 더 약해져 손상에 취약해지죠. 많은 분들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습관만 제대로 잡아도 무릎의 불편함이나 뚝뚝거리는 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곤 합니다. 그러니 비싼 영양제를 찾기 전에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루에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가? 주스나 차, 커피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물만이 그렇습니다. 이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내 관절을 속부터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 연골을 다시 튼튼하게 하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약국 진열대에는 콜라겐,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같은 영양제들이 잔뜩 쌓여 있죠. 많은 분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이런 제품들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양제만으로 관절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데 벽돌만 잔뜩 가져다 놓고 시멘트, 물, 그리고 중요한 건축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복잡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쓸모없이 비싼 알약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단순히 벽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절을 위한 완벽한 건축 자재 세트가 되어줄 3가지 핵심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째는 바로 사골 육술입니다. 물론 인스턴트 큐브로 만든 간편한 수프가 아니라 뼈와 연골, 관절을 넣고 약한 불에서 몇 시간이고 정성껏 고아낸 진짜 사골 육수 말입니다. 이 육수는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천연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가득한 보물창고예요. 둘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생선들이죠.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의 챔피언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과 싸우는 우리 몸의 최고의 자연 방어군이죠. 통증이 곧 염증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이 생선들이 바로 몸속에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양파, 마늘, 양배추, 계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유황은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유황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벽돌들이 서로 단단하게 붙지 못해요. 간단하고 구하기도 쉬우며 어떤 비싼 약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통증이 곧 염증의 신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염증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한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약국에서 파는 소염진 통제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금방 가라앉겠죠. 하지만 이런 약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어르신들 부엌에 이 강력한 천연 소염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비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수백 년간 민간요법으로 효과가 증명되었고 심지어 요즘 과학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된 방법이랍니다. 필요한 재료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 속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일부 약만큼이나 강력하다고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천연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염증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아픈 관절에 영양분을 잘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비법의 비밀 병기는 바로 후추 한 꼬집입니다. 후추 자체는 관절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높여준답니다. 후추가 없으면 강황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강황 가루와 생강 가루를 각각 반 티스푼씩,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넣고 잘 저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료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추고 관절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우리 몸속 염증도 잘 가라앉히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움직여 볼까요? 특히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바로 스쿼트나 런지 같은 어려운 동작을 시도하는 건 무리일 겁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운동,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펌프를 부드럽게 작동시켜 관절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연골의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관절이 부드럽게 윤활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의자 끝에 걸터 앉으세요. 다리가 직각으로 굽혀지도록 하시고요.
발바닥은 바닥에 편안하게 완전히 닿게 놓으세요.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무릎을 쭉 펴기 시작하세요. 마치 끈적하고 걸쭉한 젤리나 꿀 속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저항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에 가벼운 당김이나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만 펴시면 됩니다. 절대 무릎 관절을 완전히 잠그거나 억지로 펴서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지점에서 1초 정도 잠시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 자세로 똑같이 천천히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다리를 내려놓으세요.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힘을 조절하며 부드럽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요. 한쪽 다리마다 15-20회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반복하세요. 절대 통증이나 뚝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움직이는 범위를 조금 줄여주세요. 이 운동은 무릎 관절에 해주는 부드러운 워밍업 같은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연골의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고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을 준비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 운동에서 여러분이 내딛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운동하는 건 좋지만 우리 무릎 주변에는 뭉치고 경직된 근육들이 관절을 잘못된 위치로 당겨 통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마사지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평범한 테니스 공입니다. 이 간단한 기술을 근막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마사지해서 근육과 그 주변 결합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죠.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테니스 공을 허벅지 아래에 놓으세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 뒤쪽, 옆쪽 등 모든 부위에 걸쳐 공을 천천히 굴려주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가장 아프고 뭉친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지점들은 마치 단단하고 불쾌한 덩어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 지점을 찾으셨다면 공을 더 굴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체중을 실어 그 지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압력은 불편함이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느껴질 정도로 충분해야 하지만 너무 극심한 통증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일 30초 정도 지나면 공 아래의 근육이 마치 녹듯이 풀리고 이완되며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허벅지 바깥쪽 부분, 우리가 흔히 장경인대라고 부르는 긴장근이 있는 곳과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신경 써주세요. 이 부위들을 꾸준히 풀어주면 그동안 무릎을 잡아당겼던 과도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텐트끈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텐트가 다시 바르게 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며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의 무릎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만 놀랍게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숨, 즉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어르신들이 어떻게 숨 쉬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그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숨 쉬고 계십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데 숨이 가쁘고 얕으며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시기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호흡입니다. 이러한 호흡은 우리 몸 전체에 전반적이고 은근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가장 중요한 호흡 근육인 횡격막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목,
어깨, 등과 같은 보조호흡 근육들이 과하게 사용되죠. 이 근육들은 늘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듯 이 긴장은 근육 사슬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경계는 투쟁 도피 모드, 즉 비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리 근육을 포함한 온몸의 근육들이 더욱 뻣뻣해지고 경직됩니다. 잘 이완되지 않고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되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무릎을 당기는 경직된 근육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 말입니다. 바로 이 얕은 호흡이 그 근육들이 경직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몇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에 얹은 손만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횡격막 호흡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신경계를 이완 모드로 전환하고 몸 전체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무릎에도 간접적이지만 매우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뭘 해도 소용없고 의사 선생님이 관절 주사를 권하시면 어떠신가요? 대개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말하는데요. 이걸 액체 인공관절 혹은 관절 윤활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참 첨단 기술 같고 뭔가 대단한 해결책처럼 들리죠. 돈 내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무릎이 새 것처럼 돌아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뭘까요?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히알루론산은 사실 우리 관절에게 중요한 성분인 건 맞습니다. 이걸 관절에 주사하면 일시적으로 윤활액의 점성과 양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마찰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의 오일이 계속 줄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딘가에서 오일이 새고 있는 거죠. 새 오일을 계속 부어 넣으면 물론 차는 굴러갈 겁니다. 하지만 오일이 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죠. 히알루론산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안의 윤활액이 왜 안 좋아졌는지, 왜 부족해졌는지 그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근육 불균형도 해결되지 않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아니죠. 그저 잠시 동안의 편안함, 내 관절을 위한 비싼 임시 방편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주사가 오히려 우리 몸 스스로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능력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이 주사에 마치 중독되듯이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드물고 심각한 경우에는 임시적인 조치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만병통치약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아주 값비싼 착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수천 번씩 여러분의 무릎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발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식사하더라도 만약 매일 8시간씩 잘못된 신발을 신고 걷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신발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바로 굽 높은 신발입니다. 굽이 높은 신발은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무릎을 계속 살짝 구부린 상태로 만들고 무릎 관절 앞쪽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이는 무릎 연골을 빨리 닳게 하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둘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바닥같이 지지대가 전혀 없고 밑창이 얇은 플랫 슈즈나 발레화, 캔버스와 같은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은 충격 흡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를 걸을 때마다 발에서 무릎으로 직접적인 미세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또한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지 못해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잘못된 보행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발가락을 꽉 조이는 너무 좁은 신발입니다. 이는 땅을 박차고 나갈 때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걸음걸이 전체의 생체 역학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신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굽 높이는 하암 센티미터 정도로 낮고 안정적인 것이 좋고, 유연하면서도 탄력 있는 밑창으로 충격 흡수가 잘 되며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부분이 충분히 넓은 신발이 좋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나 현관에 놓인 신발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릎 통증의 여러 가지 신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심신상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신체 건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말합니다. 물론 통증이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관절염은 분명히 관절에 실제적인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가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신상관의 관점에서 보면 무릎은 우리 삶에서의 유연성,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능력,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은 종종 고집스러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지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양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은 이러한 정신적인 태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굽히는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또한 무릎 통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관절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즉,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무릎 속 염증이라는 불길에 문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통증의 원인을 오직 마음에서만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이완 기술이나 명상 등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회복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우리 몸속에 유리한 생화학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쩌면 의사들이 여러분이 계속 병원을 찾게 만들려고 숨겨왔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사실상 거의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단지 다른 신체 부위의 문제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희생양일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의 기초, 발가 비뚤어지고 지붕, 골반, 이 기울어졌다고요. 그럼 벽과 창문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수년간 여러분은 이 무릎의 균열을 약과 주사로 땜질하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집의 기초와 지붕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픈 관절의 희생자가 아니라 건강한 몸의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무릎 통증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도 아니고 끝없는 고통의 선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근육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에 대한 경고이죠. 수술 없이 관절을 회복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둔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고 여러분께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약 없이 건강해지는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극복하는데 어떤 방법이나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 돕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